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장이 지난 주말에 펼쳐졌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4%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3만이 깨진 29,590을 기록했고요. S&P는 4.65% 떨어지면서 3,693, 나스닥은 5.07% 빠지면서 11,000이 깨진 1,86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리도는 역시 이제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공포 상황으로 넘어가죠. Fear and Greed 상황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드디어 Extreme Fear로 넘어왔습니다. 자, 주식을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점이 돌아왔어요.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분봉으로 봉차트로 VIX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VIX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 상황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VIX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1년짜리 한번 차트를 볼게요. 1년짜리 차트죠. VIX 차트는 지수하고 다르게 올라가면 위기인 것이죠. 올라가면 위기인 겁니다. 자, 2020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은 요때죠. 요때가 2020 1월 24일께입니다. 예, 이때 빵 하고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월 24일께, 네, 요때 또 빵 하고 24일 조금 더 지나서 3월 초에 빵 올랐었고요. 그 다음 또 언제 올랐었냐면 요때죠. 그 3월 다음은 그 5월,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올랐었고, 그 다음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나스닥 1년 차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 VIX 지수가 고점을 기록하는 게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1월 달에 38 정도가 나왔습니다. 38 그리고 40 넘어가면 거의 위기 상황인데요. VIX 지표는 이번에 이제 38이 올해 최고봉이었고 1월 24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30대 중반까지는 갔었습니다만은 38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찍어드렸던 2월달, 6월달, 5월달 고점은 한 35에서 38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근데 이게 지금 일봉이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월봉이라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1년짜리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거는 2년짜리 차트니까. 자, 1년짜리 볼게요. 자, 이때가 조금 더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니고, 요때 이제 확 떨어졌을 때, 자, 보죠. 요때네. 처음에 먼저 작년부터 와장창 떨어져서 첫 번째 빠바박 떨어졌을 때가 1월 23일로 찍혀 있죠. 주봉입니다. 약간 며칠간 차이가 있어요. 앞서 첫 번째 VIX 지수가 38을 찍었던 게 1월 2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때 빠바박 떨어졌습니다. 장중 저점 보시면 꼬리 달죠. 반등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빠바박 떨어집니다. 자, 요거 3월 6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월 24일 있었고 2월 아마 요쯤 되겠네요. 요때 빠바박 떨어졌었죠. 네, 맞네요. 2월 20일 주간이니까 2월 40일이었고 그 다음 주간이 말씀드린 3월 8일 주간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3월 12일 나오는데 요때죠. 요때 떨어졌고 그 다음 떨어진 게 5월 2일이었어요. VIX 지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 VIX 지수 5월 2일, 자, 5월 1일 어떤지 살펴보죠. 자, 요때네요. 짜자작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이때 5월 6일 주간이니까 요쯤 되겠죠. 예. 그 다음 약간 후행합니다. VIX 지수가 보시면. 그 다음 VIX는 6월 13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자, 요때 볼까요? 자, 6월 12일 주간이죠. 네.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6월 16일. 요 다음 주에도 그렇게 빠진 거죠. 요 다음 주에까지 빠진 거고. 요 주간이네. 요 주간. 요 두 주간에 VIX 지수가 고점을 찍었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이 VIX 지수가 장중에 32.3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29.9로 끝났지만 장중에 30.3을 갔어요. 자, 그러면 올해 VIX 지수 고점이
있었던 한 서너 번의, 네다섯 번의 흐름에서 고점 부근은 35에서 3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VIX 지수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 1월 여기죠. 1월 달에 왕창 빵 올라갔을 때 1월 24일, 그다음 올라갔을 때가 3월 8일, 그다음에 3월 8일 요거, 그다음에 요 다음이 5월 2일, 5월 2일, 그쵸? 5월 2일, 그다음에 6월 13일, 6월 13일, 그다음에 6월 16일, 요때죠. 그다음에 지금입니다. 자, 위로 공간 조금 남아있죠. 위로 공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35 내외의 공간까지는 조금 열려있다. 자, 그러니까 충격을 하루 이틀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1년간 VIX의 고점과 나스닥의 단기 저점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대략 한 일주일 상간의 레깅을 두고 차이를 두고 일치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VIX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단기 저점 부근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걸 과거 지난 1년간, 1년 아니고요. 이거 더 넓게 봐도 거의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지표라서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거의 가고 있다. 한두 발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Fear and Greed도 극단점으로 갔죠. Extreme Fear로 갔고, 계속해서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죠? Extreme Greed로 가면 매수하기엔 좋은 시점이다. 매수하기엔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중립까지만 가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나 단기 흐름입니다. 단기 흐름.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얘기하기 전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시장 얘기, 중장기적인 시장 얘기로 넘어갈게요. 제 원자재 가격도 전 주말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급락을 했는데요.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거의 5% 수준의 하락을 해주었고, 브렌트유도 5달러나 하락하면서 5% 넘게 그렇게 빠졌습니다. 니켈 4.7%, 팔라딘 4.6%, 알루미늄 2.5% 빠졌고요. 밀 가격도 3.7%, 옥수수 1.9%, 대두 2.1%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19,000달러가 깨지면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 일정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간 일정 살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주간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7일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부터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총재 라파엘 보스틱 말을 하면 조금 시장이 안심할 수는 있겠다. 이분이 아마 느낌적으로는 제일 그 금리 목표치를 가장 낮게 찍은 한 명 중에 한 분이 이분일 거고, 블러드 정도가 아마 제일 높게 찍은 분 한 분일 거예요. 그 두 사람 빼고 중간값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오늘 뭐 이렇고, 그 이튿날 27일 날 찰스 에번스, 제롬 파월, 제임스 블러드, 매파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자, 이제부터는 조금 꺾였어야 돼 했던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7월치가 발표됩니다. 7월치부터는 좀 꺾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꺾인다고 바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아니지만, 요게 꺾이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면, 내년 초쯤 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하락 기조가 형성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내년 초쯤 되면 인플레이션 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의 하락 강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만약 이게 하락 강도가 크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은 약간 우려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 지수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에도 이제 일주일간 블랙아웃 기간으로 입을 닫았던 여는 총재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29일 날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29일 날 GDP 확정치 발표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 자,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죠. 오히려 요즘엔 잘 나오면 무서워. 잘 나오면 시장
그 작살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하여튼 이런 스케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케줄 확인해 봤고,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을 테니까 여기서 한두 번 더 빠지면 아마 지수 단기 저점일 것이다. 계속 보셨죠? 저점에다 살짝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살짝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은 미국이 도대체 프라이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가 매김을 가격 매김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핵심인데요. 이제 금리 4% 시대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금리 4% 시대가 당장 1년물 국채 금리가 4.1%를 넘었습니다. 4.1%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4% 금리 시대가 도달한 거예요. 뭐 기준금리로 금리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금리, 이제 예금할 때 뭐 1일짜리 예금합니까? 네, 1년짜리 정도는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게 4.1%가 돌파되었습니다. 금리 상황들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죠.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3.71에서 3.68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년물은 4.118에서 4.20으로 올라가죠. 단기물로 올라갑니다. 1년물도 4.08에서 4.112로 올라갔습니다. 자, 30년물은 3.63에서 3.61로 떨어졌고요. 네, 5년물은 3.92에서 3.97로 좀 올라갔고, 재미난 건 독일 국채가 이제 2%대를 찍었다는 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의 금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올랐으니까 달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세입니다. 초강세. 111.28이 113.02로 급하게 올랐고요. 이 부분은 유로화가 기여를 했습니다. 유로달러가 0.983에서 0.968로 1% 이상 빠졌죠. 네, 통화 가치 1% 이상 빠졌습니다. 반면 엔화는 142.39에서 143.57로 지난 주말 전에 목요일날 개입을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미주은행에 있는 변정규 전무님 이야기를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은행이잖아요. 일본 최대 은행이잖아요. 일본 환 개입에 대해서는 그분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145엔에서 방어를 할 것이다. 방어 진지를 두텁게 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지수는 이제 거의 전적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유로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유로화는 언제까지 약세일 것이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과정까지는 약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유럽만 금리를 올린다면 그럼 금리 격차가 축소가 되면서 유로 강세로 전환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각도기의 생각은 달러와의 금리와 유로와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달러 강세가 멈출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유로화가 거의 한 6할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 상식이죠. 상식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원화는 1404원에서 1422원으로 약세가 상당폭 크게 나타났고, 위안화도 7.08에서 7.13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엔화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N1 환율이 최근 들어서 가장 약세인 100엔당 991원입니다. 969원이었는데요. 991원으로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중장기 미국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죠. 이거는 그냥 단기 터치를 한 거고요. 금리가 4%대 수준에 왔어요. 그러니까 1년물도 4.1이 넘었고 2년물은 4.2가 넘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컬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이거를 일컬어 우리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이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메리카의 시대니 아메리카의 국채는 우리가 무위험 국채라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무위험 자산을 갖고만 있으면 연간 배당률이 얼마? 이자율이 얼마? 4.1이 넘어요. 예. 한 4.1에서 4.2 사이고 연말 되면 좀 더 오를 것 같죠? 자, 4.4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4.5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전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도표를 확인해 보면 지금 올해 말에 4.25에서 4.5까지 금리가 인상될 거로 예상하는 회의의 참석자는 모두 9명입니다. 네.
앞으로 1.25%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75bp, 50bp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75bp, 50bp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9명입니다. 4.0에서 4.25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8명입니다. 박빙세이긴 하죠. 8명. 그러면 이거는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 틀려지겠죠. 예를 들어 렌트비가 훅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4.0에서 4.25고 별로 안 떨어져 이러면 4.25에서 4.5가 되겠죠.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3.0에서 3.25죠. 그냥 최소 1%는 올려야 된다. 50은 최소 무조건 올려야 되고 아니면 75, 50을 올려야 된다.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 가격을 시장이 다 소화해내고 있느냐? 우리가 기존에 원래 기본 시나리오는 50,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50, 25에서 75, 50이 되니까 무려 0. 얼마지? 0.25%, 0.25%. 네, 기존 올린 거보다 0.5%는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시장에 다 녹여냈느냐 이 부분이고요. 지금 하락을 통해서 그걸 녹여내고는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소화를 해내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까 이제 VIX 지표 보여드렸듯이 단기 흐름이고요. 진짜 지금부터는 연말 기준금리에 따라서 무위험자산 가격에 따라서 주가 위험자산인 주식 가격을 어떻게 프라이싱 할 것이냐 라는 게 남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PER의 적정 배수가 몇 배일까요? 미국이 이제 생각하는 PER 적정 배수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 배수인 16배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PER 배수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무위험 자산의 그 수익률이 저희들의 예상을 깨고 한 1% 가까이 더 최소 0.5%에서 1%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맥스 한 4.0% 봤는데 4.5가 넘어버릴 거라는 거죠. 내년 초에 지금 상황이 점도표상으로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진심인 것 같으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진심인지는 그날 이후입니다. 백악관에서 한번 사진 한 장 보도록 하죠. 백악관에서 회동한 이날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매파의 본색을 찾았고 진심인 사람들이 됐죠. 연준 인사가 진심인 사람들이 됐어요. 자, 수장과 경제의 두 축이 만났죠. 이때부터 갑자기 강경하게 되면서 금리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무슨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인플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정권 뺏기게 생겼어.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원래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원래 해야 되는 대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표변하면서 너희들은 언제나 비둘기야. 너희들은 언제나 시장 친화적이고 너희들은 언제나 경기 수능적이야. 라고 했던 연준이 표변합니다. 독사로 변했어요. 이건 매도 아니고 독사야. 독사로 변해가지고 이번 점도표를 보면 이건 진짜 독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고 그러니까 매도 아니고 독사처럼 느껴지니까 시장이 상당히 큰 추격을 받았죠. 자,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적정 배수를 보자는 거예요. 적정 배수를 보자는 건데 그거는 P 레이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쇼를 살펴볼게요. 지금 도대체 P 레이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사진인가? 네. 위쪽으로 가면 뭐가 보여드는데 지금 화면 다 잘려가지고 다른 거하고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케이스 실러 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케이스 실러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고 다시 그 화면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면 지금 요게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요거는 18.66배로 나오는데 실제로 중간값은 지금 14.9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4.90 정도를 보고 있어요. 14.90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EPS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겁니다. 자, 곧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PD 바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이거 18.6으로 나오는데 중간값은 한 15 정도가 되는 걸로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 이제 케이스 실러 그거 보죠. 안 넘어가네. 뿅하고 안 넘어가네. 실러 P 레이쇼.
예, 실러 PE 레이쇼는 지난번에 미쳤다 그랬잖아요. 이게 10년 PER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 멀어서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지금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번에 PE 레이쇼가 29년도 그 대버블 때 이 대버블 때보다 더 높다. 이건 말이 되냐 했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값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요. 우리가 있어 보면 이게 이제 떨어졌고요. 물론 이제 유동성도 많았고 뭐 등등등등 했는데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위험 자산의 공짜 밥이 이자 돈이 시간당 가치가 연 4.5%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주식에서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봐야 적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4.5 공짜로 주는데 깨질 염려가 전혀 없는데 원금이 보장되는데 거기에 4.5가 나오면 원금이 깨질 염려도 있고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자산에서 4.5% 받으면 되나요?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받아야 됩니다. 훨씬 더. 대충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7, 8% 이상은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회사채 수익률도 7, 8%가 꽤 나올 건데 그럼 저는 주식으로는 8% 이상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는 8% 이상은 받아야 적정하지 않을까? 최소? 네. 근데 그럼 8%면 PER 배수가 몇 배냐? 12.5배입니다. 12.5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중간값은 지금 15가 좀 깨져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뭐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EPS가 계속 바뀌는 거 분기별로도 다 바뀌는 거니까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게. 그러면은 12.5까지는 지금도 만약에 15를 중간값으로 한다면 아직도 15% 정도의 공간이 더 남았죠. 평균 이게 이제 가격이 밑으로 그렇게 더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저걸 하지 않습니까? 자살 소각을 하잖아요. 보통 한 1에서 한 3% 정도의 자살 소각을 하니까 그것들을 감안을 하면 대략 1% 정도 자살 소각을 해서 1% 정도 수익률을 올려준다라고 본다면 한 PER 배수는 한 14배대가 나옵니다. 14배대. 자살 소각이 2%라면 더 올라가죠. 15배가 넘어갑니다. 예. 도대체 자살 소각을 얼마 할 것이냐. 근데 EPS가 줄어들면 자살 소각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시장이 요 가격을 계산할 거예요. 자살 소각을 얼마나 할 것이며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냐부터 추적이 돼야 되겠죠. 기업이 얼마 돼서 자살 소각을 얼마나 할 것이며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적정 PER 배수가 얼마인지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자, 위기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스프레드를 앞으로 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스프레드 네, 창문 열도록 하죠. 네, 열면 지난 코로나 때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랐죠. 급격하게. 위기일 때는 항상 이렇게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번에 조금 다른 게 오르긴 오르는데 되게 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 지난 과거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금리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CCC물은 훨씬 높아요. 15% 정도 되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조금 위험 요인은 커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라피오키님이 지난 주말에 아주 재미난 그 칼럼을 쓰셨는데요. 전 세계를 향해서 양털 깎기를 하고 있다라는 양털 깎기의 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누가 양털을 깎일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동의가 됐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사람들은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은 미국의 이 흐름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미국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면 결국 나중에 양털을 깎일 수 있다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상당히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가요? 자, 이번 10월 달에 한국은
거의 분명하게 0.5% 50bp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PER 배수는 지금 꽤 높죠. 그러나 작년도에 IPO 한 회사들을 걷어내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달러 환산으로 따져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꺾여서 PER 배수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PER 배수 3.5를 샀는데 이게 5배가 되면 비싸진 거냐?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가는 떨어졌겠지만요. 네. 자,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끝이 왔고, 중장기적으로 가격 매김을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길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9월 26일 증시학대 TV 월요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